시리즈는 바티칸 시국 박물관에 침입하는 한 무리의 도둑들로 시작됩니다. 값진 것을 훔치도록 고용된 도둑들입니다. 이상하게도 박물관은 광대 같은 갑옷을 입은 경비원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으며 여러분, 채널 구독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도둑들이 표적이 보관된 가장 귀중한 구역에 접근하자 그들은 카메라와 조명을 해킹하여 먼저 비활성화합니다. 그 후 그들은 벽에 구멍을 뚫어 경비원들에게 알리고 앉아있는 오리처럼 그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4명의 무장 강도는 야간 경비원들을 제압하고 내부 방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칩니다. 불행히도 그들이 보물을 손에 넣으려는 순간 정체불명의 인물이 그들의 강도 행각을 방해하며 그들의 복장과 작전 전체에 대해 비꼬는 말을 합니다. 그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강도들은 그것이 거대한 말하는 흰 토끼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멍하니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중얼거리다가 그에게 총알 세례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총을 쏘기 전에 토끼는 그들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이 나라의 총과 폭력에 대한 집착에 대해 격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토끼는 말하면서 빛나는 보라색 검이 들어있는 진열대 쪽으로 걸어가며 고작 250만 달러짜리 돌을 훔치려고 목숨을 걸고 도둑질을 한 그들을 질책합니다. 250만 달러요. 그는 유리에 손을 얹습니다. 도둑들은 그의 말에 놀라 그가 자신들이 제시받은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아는지 묻습니다. 얼마를 제시받았는지 토끼는 씩 웃으며 손바닥으로 유리를 박살내고 자신이 처음부터 그들을 고용한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유리가 깨지자 토끼는 포스 에지라고 불리는 검을 집어듭니다. 악마기사 스파르타의 전설적인 무기이자 지상과 지옥 모두에서 가장 강력한 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상과 지옥 모두에서 극적인 반전 후 토끼는 자신의 세계, 즉 지옥과 지구의 종교와의 연관성에 대해 몇 분 더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세계, 즉 지옥과 지구 종교의 관계에 대해 더 이야기합니다. 지쳐버린 강도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서 토끼에게 원하는 것을 가지고 돈만 주고 떠나라고 제안합니다. 토끼는 그들이 요구하는 돈을 지불하겠다고 동의한 후 예고 없이 깨끗하게 그 남자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토끼는 그들이 요구하는 돈을 지불하겠다고 동의하더니 갑자기 칼로 그 남자의 머리를 깔끔하게 잘라버립니다. 다른 강도들은 즉시 반응하여 총격을 가하지만 토끼는 총알보다 훨씬 빠릅니다. 다른 강도들은 즉시 반응하여 총을 쏘지만 토끼는 훨씬 더 빠릅니다. 총알보다 훨씬 빠릅니다. 모든 총알을 피하고 막아낸 후 토끼는 그 자리에서 모든 강도들을 죽이고 조용히 서서 광대 기사들이 도착하여 자신의 예수를 목격하기를 기다립니다. 자신의 예수를 보도록 기다립니다. 마침내 광대 기사들이 나타나자 그들은 토끼가 지구를 새로운 지옥으로 테라포밍하는 것에 대한 횡설수설을 계속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구를 새로운 지옥으로 테라포밍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그는 폭탄을 터뜨려 박물관 전체를 날려버리고 광대 기사들은 목숨을 걸고 도망칩니다. 폭발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와중에 토끼는 꼿꼿이 서서 허공을 응시하고 장면은 검게 흐릿해진다. 대마왕 침략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뉴욕시의 삶은 여전히 바쁘다. 보행자들은 마치 대낮인 것처럼 평소처럼 길을 간다. 나처럼 어느 날 밤 한 여자가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뉴욕의 번화가를 거닌다. 갑자기 무례한 행인과 부딪히면서 가방을 떨어뜨린다. 그에게 욕설을 퍼부은 후 그녀는 자신의 물건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는데 자신의 진짜 아기가 완벽한 모조품으로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한다. 결국 일어서자 아기의 장난감이 어두운 골목으로 굴러가는 것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간다. 근처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알지 못한 채 장난감을 집으려고 몸을 숙이자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기운에 휩싸인다. 반응하기도 전에 그림자에서 여러 마귀들이 나타나 그녀를 졸라맨다. 손쉽게. 다행히 그녀가 의식을 잃으려는 순간 흰 머리의 영웅이 쌍권총을 휘두르며 나타나 악마들을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그녀의 목숨을 구합니다. 극적인 구출 후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멋진 한마디를 하려 했습니다. 몇 번이 실패 끝에 포기하고 여자가 자신과 아기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영웅은 자신을 익명의 위르인에게 고용된 악마 사냥꾼 단테라고 소개하며 그 지역을 정리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리둥절한 여자는 그 괴물들이 정말 악마였냐고 묻습니다. 단테가 답하려는 순간 그의 뒤에서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그는 뒤돌아 유모차 안에 아기를 봅니다. 아기는 귀여운 척하다가 모습을 바꾸는 악마임을 드러내며 단테의 목걸이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단테는 아기를 제압하고 총을 겨누지만 당황한 여자는 가방으로 그의 머리를 치고 가짜 아기를 데리고 도망칩니다. 단테가 거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다음 장면은 바티칸 박물관 폭탄 테러를 보도하는 국내 뉴스를 보여줍니다. 감시 영상에는 날개 달린 그림자가 나타나고 온갖 추측이 난무합니다. 미국
위 한 토크쇼에서는 급진 좌파가 이 사건을 이용해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는 것을. 한편 음모론자들은 러시아인이 아니라 지옥에서 온 정교한 악마들이 테러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조롱과 웃음으로 일축됩니다. 다른 한편 미국 고위 관리들의 비밀회의에서 저명한 이론 물리학자 피셔 박사는 앞선 음모론적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한 장군이 그의 말을 무시하려 하지만 부통령은 피셔 박사의 신뢰성을 모두에게 상기시킵니다. 피셔 박사는 폭탄 테러 현장에서 채취한 DNA 샘플이 알려진 악마 표식과 일치한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는 악마의 DNA가 인간의 DNA와 소름 돋을 정도로 유사하며 평행세계인 지옥의 존재를 밝힙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옥이라는 평행세계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수세기 동안 두 차원 사이의 균열은 자연적인 양자 에너지에 의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에너지로 말이죠. 하지만 최근의 혼란으로 작은 차원의 문이 열리면서 하급 악마들이 넘어왔지만 고위 악마들은 아직 넘어올 수 없습니다. 감명받은 대통령은 피셔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묻습니다. 피셔는 자랑스럽게도 자신이 이상현상을 조사하는 민간 자금 지원 차원 보안회사인 다크컴에서 일한다고 대답합니다. 다크컴은 이상현상을 조사하는 민간 자금 지원 차원 보안회사입니다. 바로 그때 하급자가 강도의 바디캠에서 회수한 영상이 담긴 CD를 가지고 급히 들어옵니다. 그 영상은 토끼가 강도들을 학살하고 다른 이들에게 특별한 지옥의 축제를 위해 특정 사냥꾼을 찾으라고 부추기는 장면을 보여주며 방 안의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특정 사냥꾼을 찾아 지옥의 축제에 참여하라고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부통령은 지옥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성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피셔는 토끼의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악마 사냥꾼을 향한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러자 부사장은 모든 악마 사냥꾼을 찾아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군인들은 알려진 모든 악마 사냥꾼을 체포하기 시작하지만 단티엔드는 제외하고 시설로 데려갑니다. 한편 단테는 좋아하는 카페에 들러 파르페를 먹습니다. 추파를 거는 웨이트리스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한 후 그는 디저트를 즐깁니다. 갑자기 위험을 감지하고 카페를 향해 돌진하는 트럭을 봅니다. 그는 기막히게도 순간적으로 반응하여 카페 안의 모든 사람을 구합니다. 불길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그를 부릅니다. 그의 형입니다. 하지만 단테는 그의 형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곧 자신이 이전에 나왔던 변신하는 악마임을 드러내고 공격합니다. 단테는 권총으로 맞서 싸우고 악마는 진정한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환풍구를 통해 지하실로 도망친다. 단테가 뒤쫓지만 뒤에서 매복 공격을 받는다. 시설로 돌아온 관계자들은 붙잡힌 사냥꾼들을 신문한다. 그들은 결국 수상한 악마 사냥꾼 브로커 엔조에 대해 알게 된다. 나이트클럽에서 그를 추적한 후 그들을 기절시켜 데려온다. 쇠사슬에 묶인 채 깨어난 엔조는 발작을 일으킨다. 압박을 받자 그는 흰 토끼가 자신에게 악마 사냥 일을 의뢰했다고 밝힌다. 흰 토끼가 돈을 많이 줘서 질문은 하지 않았다. 엔조는 흰 토끼가 문제를 일으키지만 실력 있는 사냥꾼 단테를 특별히 요청했다고 인정한다. 피셔는 단테의 파일을 꺼내보고 흰 토끼가 원했던 인물이 단테임을 알아본다. 장면은 다시 단테에게로 돌아가고 그는 여전히 형인 척하는 괴물과 싸우고 있다. 그의 형인 척하는 괴물과 싸우고 있다. 격렬한 싸움 끝에 단테는 벽에 밀리고 괴물은 그의 목걸이를 낚아챈다. 목걸이를 빼앗는다. 그 순간 단테는 악마를 지옥으로 다시 날려보낼 기회를 얻습니다. 목걸이를 원하는 이유를 묻자 악마는 횡설수설하다가 폭발을 가장하여 단테를 엄폐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새로 변신하여 도망칩니다. 한편 엔조는 관계자들에게 토끼의 진짜 계획, 즉 더 작은 괴물들을 지구로 데려오는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는 스파다의 검과 마법 부적에 대한 전설도 이야기합니다. 부사장은 엔조에게 요점만 말하라고 요구하고 엔조는 스파다가 검과 부적을 사용하여 세계 사이의 균열을 봉인하고 보호를 위해 그것을 두 개로 나눴다고 설명합니다. 보호를 위해서요. 피셔는 전설의 진실을 확인하며 검이 완전한 부적과 함께 돌아온다면 아마겟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더 큰 악마들을 지구에 풀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토끼 학살의 유일한 생존자가 나타나 자신의 이야기. 그는 토끼가 부적을 다시 가져가려 할 것이며 이번에는 단테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단테가 가지고 있다고 긴급함을 깨달은 부사장과 피셔는 단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엔조에게로 향합니다. 토끼보다 먼저 단테를 찾아야 합니다. 준비하는 동안 그들은 공식 악마 사냥꾼 부대에 앞서 다크콩 본부에서 지하세계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잡힌 용병들을 맡깁니다. 다크콩 본부에서 몇 시간 기다린 후 용병들은 돈을 벌어야 할 시간에 기다리게 되었다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기다리게 해서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공식 악마 사냥꾼은 그들의 고용주들이 곧 그들과 함께 목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확신시켜 줍니다. 단 한 명을 위해 불려왔다는 것을 깨달은 용병들은 이 목표가 얼마나 특이한지 추측하고 결국 아드레날린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드레날린을 유지하기 위해 한편 악마 사냥꾼들은 험악한 남자들이 방에서 제일 센 놈이 되려고 싸우는 모습을 보며 무심코 몇 마디 던지지만 모든 것이 갑자기 중단됩니다. 부사장이 방에 들어오자 부사장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연단에 서서 용병들에게 목걸이로 착용하고 있는 부적 속 단테를 소개하며 이 임무가 얼마나 비공식적이고 단테가 고위급 위협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합니다. 소위 고위급 위협이라는 사진을 본 직후 용병들은 그렇게 귀여운 남자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지 웃음을 터뜨립니다.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우스워서 그들의 웃음 속에서 한 용병이 다른 이들을 멈추게 하고 잠시 전에 단테와 함께 일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단테는 절대 건드리고 싶지 않은 무서운 놈이고 그때 단테가 자신을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죽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웃고 투덜거리면서 그 남자는 부사장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그냥 단테를 쫓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사장은 방을 나서기 전에 단테의 부적에 대한 현상금을 50만 달러로 올리고 신문을 위해 생포하면 큰 보너스를 준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에 놀란 남자는 발걸음을 돌려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자 부사장은 단테의 주의를 끌기 위해 민간인들을 배치하고 용병들이 어려운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이때 다른 용병이 용병들이 모든 일을 하는데 왜 공식 악마 사냥꾼들이 같이 왔냐고 묻습니다. 부사장은 그들이 단테를 하루 안에 잡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그 말과 함께 계약서를 열고 회의를 끝냅니다. 용병들이 나가자 최고의 악마 사냥꾼 중 한 명이자 특수부대장인 아캄 중이 메리가 전에 그들을 비웃었던 모자를 쓴 용병을 불러세워 안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은 악마 사냥꾼입니다. 잠시 동안 모자 쓴 남자는 그녀의 허세를 부정하려 하지만 불행히도 그에게는 메리가 진심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악마들을 죽이는 법을 배웠는지 설명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는 악마의 DNA와 접촉하면 폭발하는 악마 퇴치용 총알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모자 쓴 남자는 불안해하며 진정하려 하지만 메리가 다가오며 그를 악마로 만드는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이미 너무 늦었다. 그를 악마로 만드는 모든 것을 말이다. 그의 심한 악취를 언급한 후 그녀는 그의 셔츠를 찢어 그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악마 장치를 드러낸다. 정체가 탄로나자 악마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부사장을 죽이려고 덤벼든다. 다행히도 악마가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메리가 공중에서 낚아채 부사장에게서 멀리 던져버린다. 그런 다음 그녀는 악마 퇴치용 총알 하나를 악마의 머리에 발사하고 케첩처럼 터지는 것을 지켜본다. 그 후 부사장은 루타운트 메리의 군의 자랑이라고 칭찬하지만 토끼 공격의 유일한 생존자가 끼어들며 무언가 보고할 것이 있다는 듯합니다. 그를 들여보낸 후 꾀죄죄한 금발의 남자는 끔찍한 광경을 응시하며 말을 더듬습니다.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부사장은 그를 토끼 매복 공격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새로운 신입대원인 안데르스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신입대원이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어설픈 모습을 보고 메리는 부사장에게 안데르스를 팀에 추가하는 것이 확실한지 묻습니다. 팀에 넣는 게 확실한지 질문합니다. 부사장은 안데르스가 검증되었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그러고는 안데르스에게 자산의 위치를 묻고 곧 엔조가 불만을 터뜨리며 들어옵니다. 바보처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결국 악마의 시체를 보자 그는 입을 다물고 당국에 협조합니다. 공무원들과 협조합니다. 곧이어 시끄러운 엔조는 서류 가방을 가지고 단테의 은신처로 보내집니다. 악마 사냥꾼들이 따라잡을 시간을 벌기 위해 그를 지체시키려고 그가 도착하자 그는 떠나려 할 때까지 단테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 바로 그때 단테가 그의 뒤에 나타나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마지막 임무 중에 그의 목걸이를 훔치려던 변신 악마와 자신을 왜 엮었는지 물었다. 엔조는 다가오는 부대에 GPS 비콘 경고를 보내면서 목숨을 구걸했다. 그들의 통신망을 통해 용병들은 엔조가 하얀 토끼를 함정으로 몰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곧 그들은 은신처에 도착하여 단테의 층으로 내려갈 로프를 설치했다. 한편 단테는 엔조의 말을 믿는 척하며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다. 엔조는 서류 가방을 열고 단테의 나머지 임무 대금을 전달하러 왔다고 주장했다. 농담을 주고받으며 단테는 자신의 형으로 변장한 변신 악마와 싸웠던 이야기를 했고 엔조는 동정심을 표하며 잠시 멈췄다. 용병일에 대한 자기 규칙을 되풀이한 후 엔조는 그를 아첨하려고 자신을 위해 총알을 맞겠다고 말하는 동안
단테는 다른 총을 계속 찾습니다. 결국 짜증이 난 단테는 밖에 숨어있는 용병들에 대해 묻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엔조는 연방수사관들이 자신의 목걸이를 노리고 있다고 인정하고 목걸이를 넘기고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단테는 어머니가 갑오를 건네주던 순간을 떠올리며 절대로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 용병들이 뛰어들어오고 의자에 앉아 등을 돌리고 있는 가짜 단테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리더는 협조하지 않으면 쏘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들은 의자를 돌리는데 놀랍게도 엔조가 있습니다. 당황한 단테는 당구대에 서서 공을 쏘며 몇 명을 제압합니다. 적의 수가 줄어들자 그는 총알을 피하며 불을 꺼버립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조용히 용병들을 하나씩 제압하고 그들의 우두머리를 남겨둡니다. 결국 그는 그를 묶어 벽에 차서 기절시킵니다. 그 후 그는 아무도 죽지 않아서 기뻐하는 엔조의 입에서 재갈을 빼주고 연방수사관들이 그의 갑오를 원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엔조는 모른다고 말하고 단테는 본격적인 싸움을 준비하며 좋은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곧 경찰 복장을 한 진짜 전사들과 용병들이 들이닥치지만 단테는 철근을 들고 그들에게 돌진합니다. 몇몇을 쓰러뜨린 후 그는 장난스럽게 나머지를 제압합니다. 한때 그는 가슴에 총을 맞지만 놀랍게도 빠르게 치유되며 싸움을 계속합니다. 한편 공식 악마 사냥꾼들은 트럭에서 휴식을 취하며 자신의 부하들이 처참하게 당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피셔가 싸움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누군가 말합니다. 함께 있는 피셔는 양자 송신기를 연구하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부적에 있는 그러고는 앤더스를 놀립니다. 결국 패트는 단테가 치유되는 것을 알아채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들은 의사와 메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메리는 아이디어를 얻고 그것을 시험하기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보 보고서를 논의하는 동안 메리는 약간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스파다는 2000년 전 악마왕 문두스를 위해 일했습니다. 전에 문두스는 인간을 노예로 만들려고 했지만 스파다는 반란을 일으켜 그와 싸워 지구에서 악마들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악마들은 여전히 지구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야기를 마친 메리는 단테의 목걸이를 보고 그를 또 다른 핏 비스트 미치광이라고 부릅니다. 아니가 싸우는 걸 지켜보면서 아르니 F. 전에 무서워했던 머크가 나타나서 단테에게 인사를 한다.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아르니는 부적을 팔아서 돈을 나누자고 제안한다. 단테가 거절하자 아르니는 사과하고는 그를 공격한다. 단테는 공격을 막고 아르니를 벽으로 날려 기절시킨다. 관전하던 관계자들이 단테가 얼마나 이상한지 이야기한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안데르스가 딸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말을 건넨다. 메리가 안으로 들어가겠다며 트럭을 따뜻하게 해놓으라고 말한다. 그녀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 단테의 공격을 피하며 험악한 무리들을 방패로 이용한다. 단테의 주의를 끌고 그녀는 로프로 목걸이를 훔쳐 연막탄으로 도주한다. 그녀는 연막탄으로 도주를 감춘다. 결국 단테는 진지해져서 총을 꺼내들고 엔조의 횡설수설을 무시한 채 옥상을 가로질러 메리를 쫓는다. 총격전이 벌어지고 단테는 그녀의 부츠를 맞추지만 그녀는 특수탄으로 그를 제압한다. 탄환으로 그의 반응을 보고 메리는 그가 악마라고 결론짓는다. 그녀는 그의 셔츠를 찢어 악마 장치를 찾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그가 악마와 인간의 혼혈임을 깨닫고 그녀는 설명하느라 정신이 팔린다. 이것을 단테는 그녀의 총을 베고 추격을 계속한다. 메리가 넘어지지만 단테가 그녀를 잡고 자신이 악마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말한다. 부적을 되찾는 후 그는 왜 모두가 그것을 원하는지 묻는다. 그가 정말로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그를 속이고 차서 부적을 다시 빼앗는다. 그녀는 길거리로 도망치고 단테는 그녀를 함정으로 몰아넣는다. 안으로 들어가자 메리는 악마 퇴치용 탄환을 더 쏘고 그에게 특수 폭발성 독을 주사한다. 독약을 힘없이 단테는 악마 사냥꾼들이 그가 쓰러져 있는 동안 웃는 것을 지켜본다. 바닥에 패배하여 본 이야기로 돌아가기 전에 악마 사냥꾼 부대 최고의 전사 메리의 어린 시절을 잠깐 살펴보자. 짧은 회상으로 이 회상에서 어린 메리는 극장에 앉아 괴물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공포 영화를 보고 있다. 다른 사람들처럼 무서워하는 대신 그녀는 장난감 총을 화면에 겨누고 있다. 영화 속 여자의 머리를 정확히 조준하여 괴물을 쏘겠다는 결연한 표정으로 괴물을 향해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메리의 아버지는 영화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 그러자 메리는 총격전이나 액션이 부족해서 지루했다고 투덜거린다. 세 식구가 이야기를 나누며 빈 지하철역으로 들어가 기차를 기다린다. 갑자기 반대편 선로에서 그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상한 남자를 발견한다. 그들은 재빨리 도망치려고 하지만
불행히도 그 남자는 그들을 본다. 그들을 먹잇감으로 삼아 그는 악마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어린 메리에게 돌진하지만 메리는 물러서지 않고 괴물로부터 세상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위험을 감지한 메리의 엄마는 딸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고 아빠는 말문이 막힌다. 다행히 악마가 두 사람을 공격하려는 순간 기차가 지나가면서 악마를 치어 죽인다. 그 후 메리의 아빠는 경찰에 신고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 후로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필사적으로 힘을 찾으려고 애쓴다. 악마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은 더욱 그렇다. 결국 메리의 엄마는 그에게 출근하지 않고 자신을 가두는 것에 대해 따진다. 그가 자신을 위해 진정한 힘을 찾으려 한다고 설명하자 그녀는 지하철에서 그들을 지키지 못한 그를 비겁하다고 부른다. 그의 말에 실망했지만 그는 자신에게는 그들을 지킬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을 위협하는 어둠을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힘 없이는 승산이 없다고 확신했다. 그 힘 말이다. 자, 현재로 돌아와서 단테는 성인이 된 메리의 트럭 뒷좌석에 감금되어 있고 자기 권리가 짓밟혔다고 불평하고 있다. 메리는 그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니까 걱정 말라고 한다. 그들의 실랑이를 무시하고 메리는 새로 얻은 장난감 총들을 가지고 놀며 임무 전에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투덜거린다. 미안하다고 말한 후 트럭 운전수는 유인책 역할을 하는 다른 부대원들과 연락을 취하고 다행히도 그들은 잘하고 있다. 운전수는 또한 그들의 벤에 타고 있는 피셔 박사가 예상대로 부적이 좋은 송신기라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기뻐한다고 보고한다. 운전수는 양자 물리학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는 동안 유인 트럭 운전수는 부적을 부수어 두 세계 사이의 연결을 끊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피셔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부적이 양자 장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믿고 우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피셔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부적이 양자 장벽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믿고 우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한다. 파괴되면 안정성이 없어져요. 지루한 기술 얘기에 다른 사냥꾼 중 한 명이 끼어들어 그냥 조용히 하고 한 덩이로 기지로 돌아가자고 제안합니다. 한편 단테는 속박과 씨름한 후 엔조에게 긍정적으로 포기하려는 엔조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엔조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배에 찬 발차기를 한 후에 단테가 신발끈을 풀어서 천천히 풀려나도록 하려는 걸 깨닫습니다. 서서히 풀려나도록 하려는 거였죠. 메리는 이걸 눈치채고 그들이 있는 트럭 주변에 불을 뿜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곧 단테의 옷에 불이 붙고 메리는 리모컨을 눌러 그를 계속 묶어둡니다. 그런 다음 운전사 안더스에게 화형 분사기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메리는 단테가 탈출하더라도 자신이 그의 목에 주입한 나노 폭발물이 자신이나 트럭으로부터 1마일 이상 떨어지면 폭발할 거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들, 앤더스는 꽤 멋지네요라고 반응하지만 메리는 엔조와 단테의 계속되는 탈출 시도를 못 본 척하며 그에게 계속 말을 건넨다. 엔조와 단테의 계속되는 탈출 시도를 못 본 채하며 곧 피셔는 부적 송신기의 신호 패턴이 변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때 부사장이 전화를 걸어오고 메리는 그들이 1시간 안에 집에 도착할 거라고 확신시킨다. 1시간 안에. 그 말을 듣고 기뻐한 부사장 윌리엄 베인즈는 죄수와 통화하고 싶다고 한다. 그는 여전히 탈출하려는 단테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아파트 싸움에서 그의 인상적인 기술에 대해 칭찬한다. 단테의 악마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단테는 자신이 악마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윌리엄은 그 후 자신의 어머니와 형의 운명을 이야기한다. 엔조가 그들에게 말했음을 깨달은 단테는 그 작은 녀석을 노려본다. 윌리엄은 단테의 아버지에 대해 묻고 단테는 자신은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윌리엄이 단테에게 악마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더욱 확신시킨다. 하지만 윌리엄은 그를 비난하는 대신 단테의 능력을 다른 악마들에 대한 무기로 사용하려 합니다. 메리는 항의하며 단테를 다른 악마들과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이터 회장님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며 그들은 이 기회를 잡아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무렵 사냥꾼들이 건너는 다리에 이상한 차단이 나타나고 그들은 우회하기로 합니다. 우회로를 선택합니다. 앤더스는 밖을 보고 차단을 일으킨 장교가 변장한 악마임을 알아봅니다.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그는 트럭에서 내려 확인합니다. 한편 피셔는 부적의 나머지 반쪽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아채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트럭으로 돌아온 메리는 단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한다고 비난합니다. 단테가 변명하려는 순간 다리 위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근처 트럭과 차량들을 무력화시키고 잠시 후 화이트 래빗은 군용 트럭에 미사일을 발사하여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윌리엄은 사냥꾼들에게 트럭을 보호하라고 재빨리 명령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폭발 후유증에서 회복 중입니다. 메리는 파트를 포함하여 손상된 트럭에서 모든 부대원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데 파트의 다리는 트럭이 폭발하기 직전에 겨우 빠져나옵니다. 한편 안더스는 피셔의 트럭으로 가서 부적을 요구하며 그것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메리는 레빗의 계획을 재빨리 파악하고 누군가 그를 감시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가 통화를 끝내자마자 레빗의 부하 5명이 변신자를 포함하여 나타나 부적을 두고 사냥꾼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엔조는 단테가 악마들을 쉽게 제압할 것이라고 큰소리치지만 단테는 싸움에서 물러섭니다. 싸움에서 물러납니다. 다른 선택이 없던 메리는 고위급 악마 5명과 맞서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싸웁니다. 그리고 요게테치용 총알을 사용해서 그들을 쓰러뜨립니다. 싸움을 갈망하던 흰 토끼는 연기를 해치고 군인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자신의 부적의 나머지 반쪽을 찾는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요.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을 공격하여 총알을 막아내고 일부 군인들을 죽입니다. 요게테치용 총알이 그를 맞히자 그는 순간적으로 치유되었고 사냥꾼들은 자신들의 무기가 무용지물임을 깨닫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킹은 흰 토끼에게 육탄전을 걸지만 흰 토끼는 그와 다른 이들을 손쉽게 제압합니다. 더 이상 저항하는 자가 없자 흰 토끼는 피셔의 트럭에 도착하여 카메라를 파괴하고 자신의 임무를 계속합니다. 부통령의 경호원 중 한 명이 악마로 밝혀지며 윌리엄에게 안전한 곳으로 빨리 이동하라고 재촉합니다. 한편 메리는 5마리의 악마들에 맞서 능숙하게 피하고 반격하며 버팁니다. 실력을 발휘하며 말이죠. 어느 순간 한 악마가 다른 악마를 실수로 치면서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들을 보고 메리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 위치를 묻자 장면은 피셔의 트럭으로 바뀌고 피셔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안더스는 토끼에게 부적을 건넵니다. 알고 보니 토끼는 이미 안더스의 딸들을 잡아 그를 굴복시켰던 것입니다. 완전한 부적을 손에 쥔 토끼는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고 다른 악마들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피셔는 토끼에게 왜 아직 균열을 열지 않느냐고 묻고 토끼는 자신이 아직 보코와 키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잠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셔가 키보드로 공격하자 토끼는 그를 찔러 죽입니다. 그런 다음 안더스를 죽이고 트럭 밖으로 던져서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토끼가 고통을 느끼고 인간 세계에서 자신을 살아있게 해주는 기계를 조정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피셔는 그에게 수류탄을 던집니다. 토끼는 수류탄을 되받아치고 피셔를 트럭 안에 가두고 수류탄이 폭발하여 피셔를 죽입니다. 여전히 속박된 단테는 필사적으로 풀려고 발버둥칩니다. 마음을 바꾼 안더스가 그를 풀어주자 단테는 즉시 토끼를 공격합니다. 토끼는 학교 버스에 로켓을 발사하며 반격합니다. 단테는 로켓을 가로채 폭발을 대신 맞아 아이들을 구합니다. 그 후 토끼는 트럭에 올라타 다리를 폭파시키고 자신의 악마 동맹들을 기다립니다. 준비가 되자 그들은 차에 올라타고 메리를 다음 기회에 맡겨둡니다. 그들을 도망치게 둘 수 없었던 단테는 자전거에 올라타 교통체증 속에서 그들을 추격합니다. 악마들이 공격하지만 그는 능숙하게 피하며 심지어 하나를 다치게 합니다. 그는 두 악마의 머리를 다리벽에 부딪혀 쓰러뜨린 후 트럭을 향해 속도를 냅니다. 그가 부적을 되찾으려는 순간 날개 달린 악마가 그를 가로막습니다. 그는 타면서 맞서 싸우고 결국 악마를 따돌리고 추격을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한편 메리는 부상당한 병사들을 살피며 단테의 목에 주입한 나노 폭발물을 공개합니다. 그녀는 그가 약 1.6km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며 곧 그의 머리가 폭발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약 1.6km 떨어져 있으니 곧 그의 머리가 날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단테가 토끼를 공격하려는 순간 한계에 도달하고 그의 머리가 폭발합니다. 토끼는 트럭을 세우고 스파르타의 아들을 더욱 몰아붙여 진정한 악마의 모습을 깨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진정한 악마의 면모를 일깨워야 합니다. 다른 한편 변신 악마는 2명이 경비원에게 접근합니다. 양자 미러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한 명을 죽이고 다른 경비원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그의 비밀 임무를 계속합니다. 다른 경비원으로 변신하여 그의 은밀한 작전을 계속합니다. 악마 사냥꾼들을 노린 다리 공격 이후 남은 사냥꾼들은 재집결하고 한 여성이 폐색의 악마의 힘의 수준이 얼마나 미친 수준인지 설명합니다. 결국 다른 악마 사냥꾼이 대화에 참여하여 자신의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합니다. 어쨌든 토끼는 이미 디코더와 송신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은 스파르타의 검과 합쳐진 부적입니다. 그런데 왜 벽이 아직 남아있죠? 대답이 없자 메리가 와서 팀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서 떠나라고 합니다. 부적에 부착한 GPS 추적기가 더 북쪽에서 멈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더 북쪽에서 멈췄대요. 팀원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그녀는 배신자 안더스에게 다가가서 그가 전에 토끼와 맞선 용기에 감명을 받아 대피를 요청하며 그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갑자기
변신하는 악마가 자신이 전에 살려두었던 남자로 변장하여 나타나 안더스의 자리를 대신하여 그가 이 임무를 끝까지 볼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그녀가 떠나자 변신 능력자가 안데르스에게 나타나 조용히 있으라고 말하며 부적으로 가는 길에 몰래 팀에 합류한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메리는 부하들을 모아 길을 나선다. 한편 토끼의 고위 악마 2명이 단테, 부사장, 엔조를 포함한 몇몇 생존자들을 이송 중이다. 이들은 이륙 직전 에어포스2에 탑승한다. 여행 중 단테는 어머니와 형 버질이 그들에게 부적의 반쪽을 나눠줄 때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날 두 사람은 크게 싸웠고 어머니는 그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잠자리에 들 무렵 어머니는 단테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재웠다. 단테가 그 이야기를 떠올리려는 순간 토끼의 마지막 말이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진다. 그는 단테를 스파르타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사라졌고 단테는 화들짝 놀라 깨어나 엔조와 다른 사람들 옆에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미 공중에 떠있는 비행기 안에서 잠시 후 그는 엔조에게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묻지만 엔조는 그를 무시하고 그들의 공경을 설명한다. 이때 윌리엄 바네스는 단테가 깨어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놀라운 상황에 대해 언급한다. 바로 그때 빨간색과 파란색 악마 형제들이 나타나 이제 의식을 되찾는 스타와 이야기를 나눈다. 쇼의 스타와 말이다. 몇 가지 농담을 나눈 후 그들은 토끼가 단테를 위해 가지고 있는 비디오를 이야기하고 녹화기에 디스크를 넣으려고 애쓴다. 그러는 동안 윌리엄은 단테에게 미국을 위해 싸우겠다는 제안을 상기시키며 그의 결정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엔조가 그의 말을 자르며 깡패들이 처음에 그들의 비행기를 납치하도록 허용한 그의 경우에 대해 비난하고 비행기에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한다. 반대로 윌리엄은 자신이 신이 정해놓은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엔조에게 확신시킨다. 신이 그에게 정해놓은 임무 말이다. 그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악마 형제들은 마침내 디스크를 재생한다. 이제 모두가 영상을 보고 있으니 토끼는 농담으로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죄수들에게 스파르타의 아들 단테가 구하지 않는 한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구해야 합니다. 단테는 토끼가 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히 알고 화면을 노려보며 다음 수를 짜기 시작합니다. 한편 메리와 그녀의 팀은 토끼의 추정 은신처에 도착하여 곧 부적이 건물 최상층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원팀이 4분 후에 도착할 예정이지만 메리는 토끼가 언제 종말을 시작할지 예측할 수 없으니 자신을 따라오라고 팀원들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이 들어가자 건물 전체가 잠기고 모든 통신이 두절됩니다. 악마 사냥꾼 중 한 명인 닌자는 필사적으로 본부에 신호를 보내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곧 토끼는 건물의 인터콤으로 메시지를 방송하며 건물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크컴 사냥꾼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 격렬하게 공격하라고 지시합니다. 친근한 어떤 접촉도 금지하며 거의 즉시 모두 문을 잠그지만 메리는 임무를 포기하기를 거부하고 부하들에게 재집결하여 최상층에 있는 부적을 회수하도록 지시하여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한다. 부하들은 장비를 갖추고 위험한 건물을 조심스럽게 이동한다. 올라가는 길에 센트리라는 또 다른 악마 사냥꾼이 악마들에 대해 몇 가지 불쾌한 말을 한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날개 달린 고위 악마가 에너지검으로 그녀의 등을 찌르고 그녀를 죽은 듯이 내버려둔다. 다른 병사들은 재빨리 날개 달린 악마에게 총을 쏘지만 악마는 총알을 맞고 사라지고 덩굴 악마의 덩굴손이 나머지 병사들을 제거한다. 병사들, 덩굴 괴물이 약한 자들을 처리하자 킹의 여자친구인 닌자를 노린다. 공격할 채비를 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해를 입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킹은 닌자 앞으로 뛰어들어 공격을 대신 받는다. 맞았어. 잠시 후 날개 달린 악마가 돌아와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병사들을 계속 학살합니다. 닿는 모든 병사들을 말이죠. 결국 패트와 다른 몇몇 병사들이 죽고 닌자는 왕 옆에 누워 슬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를 애도하며 덩굴 괴물이 닌자가 여전히 일어나 슬퍼하는 것을 알아채고 그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메리가 개입하여 덩굴 괴물의 주의를 자신에게 돌립니다. 용기를 내어 닌자는 메리의 권총을 잡고 덩굴 악마를 겨눕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막 쏘려는 순간 날개 달린 악마가 나타나 그녀를 쓰러뜨립니다. 바로 그 후 덩굴 악마는 무언가를 중얼거린 후 메리를 끝장내려 합니다. 다행히도 메리는 덩굴 악마와 날개 달린 악마 모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날개 달린 악마가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위층으로 향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메리는 팀원들의 죽음을 떠올리지만 결국 정신을 차립니다. 마침내 아무 층이나 눌러서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오자 실수로 레이저를 건드려서 장치가 작동되어 보라색 환각가스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가스를 무시하고 안전한 은신처를 찾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토끼의 영상이 계속 재생되고
그는 단테에게 자신이 반데몬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생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를 반데몬으로 만드는 모든 것을 나열하면서 소위 무책임한 아버지가 한때 영웅 스파다였다는 것을 포함해서 말이죠. 토끼는 단테에게 그가 얼마나 귀족적인지를 깨닫도록 압박합니다. 하지만 단테는 악마들의 위협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 스파다가 장벽으로 모두를 가두어 놓은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후 토끼는 단테의 아버지를 자기애적인 겁쟁이라고 부르고 침착함을 되찾는 후 그의 부하들이 곧 비행기에 폭탄을 설치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단테가 데빌 트리거를 발동하여 악마 형제들과 싸워 모두와 비행기를 구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비행기 자체를 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때 다른 승객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하고 엔조는 웃으면서 단테를 스파다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단테는 스파다의 전설을 신화로 치부하려 하지만 악마 형제들은 재빨리 그를 가로막고 스파다가 실존 인물이며 그들은 그의 배신으로 인한 결과를 2000년 동안 겪어왔다고 확신시킵니다. 단테가 자신의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려 할 때도 윌리엄은 스파다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엔조가 그의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고 상기시키자 단테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이 말을 들은 악마 형제는 단테에게 스파다의 친아들임을 증명하라고 도전하고 엔조는 단테가 악마 형제들을 물리치기 위해 데빌 트리거를 사용할 것이라고 모두에게 확신시킵니다. 단테가 그들을 극복하는데 그것이 필요 없다고 큰소리치자 파란 악마가 급습하여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형이 살해당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조롱합니다. 어렸을 때 얼굴에 난 상처를 치료하면서 단테는 형에게 자신이 예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이였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속박에서 벗어나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해 행동할 것을 맹세합니다. 과거와 같은 결말을 맞지 않도록 말이죠. 한편 메리는 최상층에 도착하려고 계단을 오르던 중 전에 흡입했던 가스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녀는 지옥과 현실의 경계에 갇히게 되고 환각을 보며 최근에 죽은 동료들의 섬뜩한 환영을 봅니다. 그들은 그녀를 조롱하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묻습니다. 환영에 압도된 메리는 어두운 방으로 도망쳐 무기를 허공에 발사합니다. 그러고는 아버지가 과거의 또 다른 비극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는 환각을 봅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던 중 약해진 천장을 뚫고 식료품 저장실로 떨어집니다. 그곳에서 날개 달린 악마를 만나고 깨닫자마자 목숨을 걸고 도망칩니다. 너무 생생해. 악마를 피해 복도를 전력 질주하는 그녀는 계속해서 죽은 동료들의 환영을 보며 자극을 받지만 어떻게든 악마의 시야에서 벗어납니다. 결국 아파트 문에 도착해 반응을 기대하며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발로 차려는 순간 누군가 문을 열고 그녀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절박한 메리는 악마가 자신을 쫓고 있다며 안으로 피신할 것을 애원하며 자비를 구합니다. 처음에 아파트 주인은 그녀를 군인 중 한 명으로 알아보지만 메리가 더 이상 군인은 없다고 주장하자 그녀를 옷장에 숨겨줍니다. 곧 날개 달린 악마가 나타나 역시 악마인 아파트 주인에게 메리가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아파트 주인은 그들의 언어로 모른다고 대답하고 날개 달린 악마는 몇 가지 물건을 부수고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떠납니다. 날개 달린 악마가 사라지자 메리는 친절한 악마를 향해 총을 겨눕니다. 원스 더 윙드 데몬 이즈 곤. 메리 포인츠 허건의 더 카인드 데몬 후 그녀를 도왔고 그의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한편 비행기 안에 있는 단테는 악마들과 계속 싸웁니다. 악마들이 그에게 불을 사용할 때까지 아이처럼 몸부림칩니다. 잠시 진정을 되찾는 후 단테는 다시 공격하지만 이번에는 악마들이 불능력으로 그를 잔혹하게 제압합니다. 단테는 자신의 선택에 위문을 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게 해준 후 악마들은 그를 비웃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겁쟁이라고. 결국 그들은 단테의 가슴을 칼로 찌르고 그는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했던 말을 곱씹습니다. 악마들이 그를 끝장낼 찰나 단테는 데빌 트리거를 발동합니다. 맨손으로 칼을 막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밀쳐냅니다. 부사장과 엔조는 충격에 빠집니다. 단테가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붉은 악마는 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진지하게 그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러자 그는 덴테에게 전력을 다해 공격하지만 불행히도 그에게는 덴테가 그의 모든 공격을 막고 붉은 악마를 찌르자 파란 악마만이 남게 된다. 한편 메리는 아파트에 있는 자신을 도왔던 악마들과 소통하려 한다. 그녀를 도왔던 악마들과 환각성 가스 때문에 그녀는 그들을 실제 악마로 인지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자신들이 레빗과 그의 무리와 연합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놀라며 떠나라고 애원한다. 레빗과 그의 패거리. 메리가 그들이 지구에 있는 이유를 묻자
악마는 그의 아내와 아이와 함께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 레빗을 따라 지구에 왔다고 설명한다.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지옥, 마계의 상속자는 독성이 강하고 그들은 아이를 그런 잔혹한 운명에 맡길 수 없었다. 그런 잔혹한 운명에 메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지구에 왔는지 질문한다. 악마들은 레빗이 1년 전에 만든 장치로 균열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원했지만 이곳에 온 지금 인간들이 악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힘들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숨어 지내고 레빗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느낍니다. 고아들에 대한 그의 실험은 무시하면서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메리는 마침내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고 방을 나서면서 지원군을 확보하고 레빗을 쫓아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떠납니다. 비행기 안으로 돌아와서 형의 죽음에 분노한 블루 데몬은 폭발물을 작동시켜 비행기의 구멍을 뚫고 탑승자들을 모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단테도 포함해서요. 모두가 추락하는 와중에 승무원들은 모두 공황 상태에 빠져 목숨을 구걸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살려달라고요. 반면 단테는 블루 데몬을 발견하고 다시 그와 싸움을 시작합니다. 멍청이와 공중에서 말이죠. 다른 인간들은 계속 추락하고 있는 동안 불행히도 단테가 블루 데몬을 해치려는 순간 그 녀석은 교활하게도 그를 둘러싼 바람을 이용해 도망친다. 이때 단테는 자신과 시민들을 끔찍한 최후에서 구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죽음에서 벗어날 방법을. 한편 메리는 날개 달린 악마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성공 직전 그녀는 식물 악마의 촉수에 부딪히고 재빨리 숨는다. 곧이어 식물 악마는 날개 달린 악마를 만나 다른 임무를 처리하라고 말하고 자신이 공동의 적 메리를 처리하겠다고 한다. 다행히도 메리에게는 날개 달린 악마가 동의하고 다른 임무를 계속하러 떠난다. 이 무렵 메리의 지원군이 도착하여 건물 주변에 즉시 경계선을 설치한다. 무거운 강철문이 건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바쁜 동안 날개 달린 악마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 전투 준비가 된 악마들로 가득 찬 던전 같은 곳을 지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마침내 그들의 주의를 끌자 그는 그들에게 전투를 준비하라고 말한다. 전투에 흥분한 악마들은 무기를 잡고 전투 준비를 한다. 반면 메리는 환풍구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뛰쳐나와 드디어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마음을 가다듬은 그녀는 조용한 복도를 걸어가다 곧 고장난 전자문을 발견하고 이를 부수고 토끼의 끔찍한 실험실에 들어간다. 몇몇 환각을 떨쳐낸 후 그녀는 조용히 거의 죽어가는 악마 한 명을 쏜다. 악마는 고통스러워하며 움찔하더니 이내 뒤에 있는 또 다른 거의 죽어가는 악마에게로 고통을 멈춰달라고 애원한다. 몇몇 환각을 더 처리한 후 메리는 불쌍한 남자를 돕고 문이 열리자 재빨리 문 쪽으로 돌아선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녀는 변신 악마가 전에 만들어낸 가짜 군인을 만나 그와 함께 방을 나선다. 시간이 없던 단테는 재빨리 생각하고 떨어지는 엔조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낙하 속도를 줄이기 위해 낙하산을 사용하는 것을 떠올린다. 그들의 추락, 그걸 염두에 두고 그는 떨어지는 잔해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며 낙하산을 잡고 함께 추락하는 낯선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비행기 탑승이 처음이라고 이야기 나눈 후 그는 낙하산을 그녀에게 연결하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펼쳐줍니다. 곧 그는 다른 몇몇 사람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지만 그가 바쁜 사이 일부 떨어지는 잔해가 그의 근처에서 폭발하며 그의 완전한 악마 트리거를 작동시킵니다. 잘생긴 남자가 공중에서 완전한 악마로 변신하는 동안 메리는 그의 가면에 약간 의심을 품고 그의 총을 줍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기이한 과거의 플래시백 후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실험실 전체를 난사합니다. 그녀의 행동을 설명하면서 메리는 군인에게 레빗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그녀를 따라 최상층으로 가자고 재촉합니다. 그녀의 의심을 풀기 위해 그 남자는 계단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그녀와 함께 걸어갑니다. 그들이 올라가는 길에 그들은 건물에 숨어있는 친절한 악마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파트들을 지나치면서 메리가 좋은 악마인 척 속이려고 한다. 한때 가짜 군인은 메리가 들어본 적 없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실수를 한다. 그리고 메리가 자신을 눈치챘다는 것을 깨닫고는 스스로 말을 고친다. 메리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그의 총알을 피하고 폭발하는 총알 몇 개를 변신 악마의 다리에 박는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악마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메리의 대부분의 총알을 피하고 그녀의 가슴을 찌른다. 구멍에 매달린 채로 식물 악마가 그녀를 발견하게 된다. 식물 악마가 최상층으로 향하는 동안 변신 악마는 메리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그녀를 끝장낼 준비를 한다. 하지만 공격하려는 순간 메리는 그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며 자신의 목숨을 흥정하자고 한다. 처음에 변신 악마는 그녀의 제안을 무시하지만 다크 코말에 대한 비밀, 최고 수준의 보안 코드,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메리가 밝히겠다는 약속을 듣고 나서야 그녀를 살려주기로 한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듣고 나서야 그녀를 살려주기로 한다. 약 1분 후 식물 악마가 그들의 층에 나타나 공격을 시작합니다. 주저없이 변신한 메리에게 달려들며 토끼에게 메리의 시체를 바치겠다고 큰소리칩니다. 메리의 시체를 토끼에게 바치겠다고 곧 잘못된 메리를 공격했다는 것을 깨닫고 필사적으로 진짜 메리의 악마 퇴치탄을 피하고 막아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메리의 탄환 하나가 그녀를 맞자 폭발하며 죽습니다. 단테와 다른 이들이 추락하는 와중에 불쌍한 단티스틸이 데빌 트리거를 완전히 발동시키며 어머니, 토끼, 그리고 그의 형제와 함께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자신을 악마로서 온전히 받아들인 후에야 변신을 완료하고 날개를 펼칩니다. 엔조가 상황을 상기시키자 새로운 단테는 즉시 행동에 나서 부사장, 바보 엔조, 그리고 다른 몇몇 사람들을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처박히는 것을 써마오 막아냅니다. 그가 바보들을 마철로 옥상에 착륙시키자마자 파란 악마가 덮쳐 그의 얼굴을 잡고 다른 건물로 날아가 싸움을 계속한다. 그 순간 메리는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언가를 주사하고 토끼의 사무실에 침입하는데 아무도 없고 화면들만 줄지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다만 그것들을 응시하며 그녀는 죽은 동료들의 시체와 포로로 잡힌 악마들을 보고 외부 문을 열어 승산을 바꾸기로 결심한다. 그녀가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문이 저절로 열린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고 곧 문 주변 기둥에 설치된 폭탄들을 발견한다. 기둥들에 군인들이 건물로 뛰어드는 가운데 메리는 최선을 다해 경고하지만 통신 신호가 교란되어 그들은 제때 듣지 못한다. 다행히도 폭발하기 직전에 한 군인이 메리의 경고를 듣고 부하들에게 너무 늦기 전에 밖으로 나가라고 신호한다. 덕분에 그들은 2명의 사상자와 몇몇의 경상자만 발생했습니다. 마침 윙 단테는 파란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제대로 싸울 수 있게 됩니다. 붉은 악마에게 욕설을 퍼부은 후 두 사람은 공중에서 개처럼 싸우고 단테는 파란 악마의 돌풍 공격을 피한 직후 그 녀석을 아래층 미완공 건물에 내던지고 계속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면서 파란 악마에게 목걸이가 어디 있는지 계속 물었습니다. 몇 대의 주먹을 날린 후 파란 악마는 자신의 목걸이가 토끼에게 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단테가 그를 끝장낼 찰나 폭발이 일어나고 단테는 즉시 토끼의 은신처가 어딘지 추론해냅니다. 폭발 후 메리는 상황 보고를 받고 마침내 사상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건물 내 모든 통신 장비에 연결하여 친절한 악마들에게 그들이 거기에 있는 이유를 이해한다고 말한 후 그들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영역이니 그녀는 밖에 있는 부하들에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호적인 악마들을 구출하는 것으로만 제한하라고 지시한다. 명령을 내린 직후 병사들이 그녀의 이유를 묻자 메리는 건물 안의 악마들이 다른 선택이 없어서 피난처로 있는 난민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녀는 병사들에게 악마들을 본부로 데려가 도착하면 추가 지시를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동안 자신은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메리는 토끼를 추적해서 떠나기 전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다. 임무를 계속하는 동안 은신처를 향해 날아가는 단테는 곧 파란 악마에게 막힌다. 악마를 쓰러뜨리려고 애쓰는 동안 공중에서 그의 악마 촉진이 해제되고 현재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파란 악마와 함께 건물 꼭대기층에 추락한다. 착륙 후 파란 악마는 단테 위에 서서 그를 끝장내려 한다. 건물 꼭대기층에 파란 악마와 함께 추락한다. 착륙 후 파란 악마는 단테 위에 서서 그를 끝장내려 한다. 하지만 그가 막 그러려는 순간 메리가 나타나 악마 소탕용 총알을 그의 머리에 쏴 그의 머리를 날려 죽입니다. 구조된 직후 단테는 메리를 알아보고 마침내 자신이 악마의 피가 섞였다는 그녀의 말이 옳았다고 인정합니다. 그 후 메리는 2분 정도 자랑을 늘어놓고 나서 부적을 찾는 것을 함께 계속합니다. 곧 추적기를 따라 어두컴컴한 방에 들어간 후 메리는 자신이 레빗에게 처음부터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레빗이 이전에 동료들이 죽은 정확한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토끼 인형들을 확인하고 화가 난 후 그곳을 난사합니다. 그 후 단테는 근처에 있는 삐삐거리는 장치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고 메리와 함께 그것을 통해 레빗과 암호화된 영상 통화를 합니다. 짧은 인사말이 끝난 후 레빗은 본론으로 들어가 메리와 단테에게 자신이 애초에 그들을 위한 통화를 주선했다고 말합니다. 그 무렵 군인들은 마침내 친절한 악마들의 문에 도착해서 건물 밖으로 무사히 안내합니다. 바로 그때
부사장 윌리엄이 상황 보고를 위해 군인 중 한 명에게 전화하지만 그가 난민 악마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려는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자 화를 내며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그들의 생각을 질문합니다. 한편 메리는 그 순간 일어나고 있는 악마 대피에 대해 토끼에게 알리지만 토끼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30분 안에 단테가 지정된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지구에 혼돈을 불러일으키겠다고 위협합니다. 이때 메리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그녀는 이미 스파르타의 검과 부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단테를 왜 바보같이 살려두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종말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것이죠. 단테가 자신이 스파르타의 아들이라고 밝히자 메리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스파르타가 자신의 피로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토끼는 단테가 악마 촉진제를 활성화하여 그의 피 속에 잠재된 벽을 찢는 유전자를 발현시키기를 원합니다. 깨어나 메리가 그의 계획을 다 알아챘지만 레빗은 그들이 아는 단테라면 어차피 자기한테 올 거라고 자존심이 하늘을 찌른다고 우겼다. 그때 변신하는 악마가 깨어나서 재빨리 가짜 병사로 변신했다. 가짜 병사로 다른 병사들이 그 지역을 순찰하는 동안 그는 자신이 진짜라고 속여서 그들을 속이고 풀려났고 죽은 식물 악마의 독에 대해 험담을 했다. 독에 대해 말다툼 후 레빗은 단테가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인간과의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위협했다.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는 동안 단테는 어떻게 할지 고민했고 윌리엄은 병사들에게 난민 악마들에게 총격을 가해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건물 주변의 병사들이 감정 하나 없이 모든 난민 악마들을 죽이는 것을 변신하는 악마는 역겨운 표정으로 지켜봤다. 단 한 명도 남김없이. 그 순간 메리는 마침내 레빗의 계획을 깨달았다. 그는 다크컴을 파괴할 의도로 추격했습니다. 그 앞에서 펼쳐지는 공포를 목격한 직후 변신하는 악마는 은신처 주변의 모든 폭탄을 작동시켜 폭파시키고 남은 모든 것 악마와 군인들을 산산조각냅니다. 본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일련의 회상 장면이 보여지며 미 육군 최고의 중위이자 가장 악명 높은 악마 레빗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한 회상 장면에서 어린 메리는 아버지의 서재 근처 복도를 거닐다가 갑자기 서재에서 콩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녀는 엿보기 위해 문틈을 들여다보다가 불행히도 한때 자랑스러웠던 아버지가 연구에 미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난 아버지에게 맞지 않으려고 어린 메리는 조용히 서재를 나와 남자친구와 계속 놀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같은 콩 소리를 듣고 더욱 슬퍼하며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밤늦도록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가 이상한 악마를 상대로 실험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전해 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녀를 발견하자 그녀를 밀쳐내고 열쇠구멍을 막습니다. 다음날 아침 엄마가 우는 것을 본 그녀는 둘 다 내버려두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같은 시각 최근 부모를 잃고 출신이 알려지지 않은 어린 소년이 한 남자의 안내를 받아 근처 고아원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차가운 세상에서 그가 찾은 유일한 위안은 장난감과 특별한 그림책,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였습니다. 고아원에 입소하자마자 작은 형제는 다른 아이들처럼 장난감으로 놀고 시간 날 때마다 책을 읽으며 평소 생활로 돌아갑니다. 아이처럼. 하지만 작은 키 때문에 그는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원장 선생님과 보호자에게 신고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어느 날 밤 골목길 계단에 앉아 그림책을 읽던 중 그는 작은 균열을 발견합니다. 그 아래에서 갈라진 틈이 열리는 것을 보고 확인하기로 한다. 가까이 가자 틈이 더 벌어지며 그를 빨아들인다. 마침 어린 메리는 아버지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괜찮은지 확인하려 한다. 결국 남동생은 차원문으로 들어가고 어린 메리는 아버지를 돕는 것을 포기한다. 아버지를 악마의 세계에 들어선 지 몇 초 후 작은 아이는 곧 혹독한 세상에 놓여있음을 깨닫고 미친 악마에게 쫓긴다.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 다리가 후들거린다. 설상가상으로 공기가 유독해서 숨쉬기조차 위험하고 살아남고 악마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치려고 애쓴다. 결국 이상한 동굴에 들어서자 수수께끼의 손이 그를 더 깊은 심연으로 끌어당기고 그와 그 인물은 악마가 지루해질 때까지 숨는 데 성공한다. 그 경험에서 살아남은 직후 작은 아이는 기절했다가 며칠 후 깨어난다. 나중에 악마 마을에서 친구이자 목숨의 은인이 텐트 밖으로 돕는 동안 그는 수십 마리의 악마들을 봅니다. 그들을 짓밟는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다른 악마 아이들은 처음에 그의 이상한 모습 때문에 그를 무서워하지만 금세 마음을 열고 그를 자신들 중 하나로 받아들입니다. 한편 메리는 아버지의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남자친구와 최대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자신을 달래기 위해. 동시에 작은 고아 소녀는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여 친구들과 놀고 탐험하고 먹고
파티하고 웃습니다. 하지만 밤에 그의 세 가족 중 가장 작은 악마 아이는 가끔 그가 전자제품을 가지고 노는 것을 발견합니다. 새롭게 발견한 열정으로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슬프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악마 아이는 독성이 있는 공기에 지쳐 곧 병에 걸립니다. 탐험 임무 중 하나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의 종족이 오직 지배와 혼돈만을 추구하는 강력한 악마들의 손에 억압받는 것을 목격합니다. 메리는 아직 아버지 집에서 남자친구랑 신나게 놀고 있어요. 친구요. 그날 후에 어린 악마 아이는 쓰러지고 시간이 갈수록 건강이 악화됩니다. 시간이 갈수록요. 해가 질 무렵 메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장난감 총을 집어들고 아버지 서재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였어요. 확인해보니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위험한 약물 주사를 막으려고만 했습니다. 주사를 막으려고만 했어요. 어머니를 제압한 후 그 남자는 스스로에게 주사를 놓고 곧 악마로 변신합니다. 메리는 어머니와 마지막 순간을 함께 보내는데 갑자기 쓸모없는 남자가 메리를 잡아 끌어 피를 모두 뽑아내고 딸에게도 같은 짓을 하려고 합니다. 똑같이요. 메리는 저항하지만 아버지는 메리를 밀쳐내고 죽은 척 내버려둡니다. 다행히도 그는 실수로 불을 질렀고 불은 순식간에 그를 둘러싸고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완전히요. 그날 밤 메리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가지를 잃었고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시간 악마들의 세계에서는 어린아이가 도구로 죽고 자신이 본 적 없는 가장 귀여운 악마 중 하나의 화장을 목격합니다. 그를 기리는 마음으로 아이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을 태우고 그날 밤을 바꿉니다. 한편 메리는 언젠가 사냥꾼이 되기 위해 훈련합니다. 몇 년 후 그녀는 다크컴에 합류할 만큼 강해졌고 즉시 받아들여집니다. 그 작은 아이는 이제 사춘기 소년이 되어 더 똑똑해졌고 그를 지옥으로 데려왔던 것과 같은 지옥과 지구 사이의 차원문을 여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수년 전의 말이죠. 자신의 설계에 자신감을 가진 그는 마을의 악마들에게 그것을 시연하고 마침내 지구의 숲으로 통하는 차원문을 엽니다. 그곳에서 그와 그의 악마 친구들은 악마의 세계를 영원히 떠나 캠프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버려진 건물을 찾습니다. 한편 메리와 그녀의 새로운 악마 사냥꾼 팀은 모든 악마를 사냥합니다. 그들은 나라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악마를 찾아다니는 동안 그 남자는 최선을 다해 좋은 추억을 만듭니다. 악마 친구들과 함께 잠시 후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악마 세계로 돌아온 메리와 그녀의 일행은 다음 차원 이동을 위한 장소를 확보하려는 버려진 창고에서 그 남자팀의 몇몇 낙오자들을 만납니다. 다음 차원 이동을 위한 장소를 확보하려는 버려진 창고에서 그 남자팀의 몇몇 낙오자들을 만납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 메리와 그녀의 팀은 새 악마에게 총격을 가하고 틀림없이 그들을 죽입니다. 그들이 끝낸 직후 차원 이동이 열리고 괴물들에게 쫓기는 악마들과 그 남자는 그것을 통해 달려들지만 동료들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신 총구에 겨누어집니다. 메리가 처형을 멈추고 사춘기 소년에게 악마들과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묻자 그는 그들이 단지 안전을 찾으려고 한다고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메리는 그의 말을 끊고 바보 같은 꼬마처럼 짓거립니다. 결국 그가 자신의 말을 하기 전에 그들을 쫓던 악마 하나가 차원 이동을 통해 지나갑니다. 포털에서 나와서 일부를 먹는다. 지구로 진입하는 것을 막지 못한 메리는 팀원들과 함께 친절한 악마들과 나쁜 악마들 모두에게 총격을 가한다. 모두를 죽인 후 메리는 자신의 일행을 대피시키고 건물 전체를 폭파시킨다. 정신을 차린 부상당한 10대 소녀는 자신의 가족들이 모두 죽은 것을 보고 미쳐버린다. 그러고는 태도를 바꿔 생존 장치를 설치하고 토끼 가면을 쓰고 분장을 한 뒤 메리와 다크컴 전체 그리고 부사장 윌리엄 베인즈에게 복수할 준비를 한다. 본론으로 돌아가 토끼는 인간들이 지옥이라고 부르는 어둠의 세계 마계로 향하는 모습이 보인다. 유독성 공기에 고전하며 간신히 생존하여 마침내 회합 장소에 도착한다. 거기서 그는 조용한 뿔 달린 악마를 만나 단테가 스파르타의 아들이 악마에게 부적을 넘기기 전에 일이 끝나자 그는 뿔 달린 악마에게 약속대로 거래의 마지막 부분을 전달하라고 상기시킨다. 약속대로 뿔 달린 악마는 부적의 소량의 피를 떨어뜨리고 거의 즉시 1초 만에 사라지기 전에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한다. 사라진다. 결과에 만족한 토끼는 변형된 부적을 가져가 스파르타의 둘째 아들의 피를 떨어뜨린 것에 대해 언급한다. 뿔 달린 악마가 스파르타의 둘째 아들의 피를 떨어뜨린 것에 대해 그에 대한 답으로 토끼는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아직 단테의 피가 필요하다고 상기시킨다.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토끼가 다른 부분을 자신이 처리하고 있다고 확신시키자 뿔 달린 악마는 조금씩 다가가 자신의 무기고에서 스파르타의 검을 빼앗으며
그런 자가 그런 강력한 검을 휘두르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말한다. 그런 강력한 검을 휘두르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비록 그 말이 맞지만 토끼는 여전히 벽을 무너뜨리고 지옥에서 모든 마키안을 속박에서 해방시키려면 그 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뿔 달린 악마가 반항한다면 토끼는 자신이 정확히 그 악마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부적과 피를 얻었는지 알고 있다고 위협합니다. 토끼의 위협을 깨달은 뿔 달린 악마는 검을 돌려주고 토끼가 단테의 도착에 대비해 병사들을 준비하기 위해 지구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도착. 한편 메리는 의식을 되찾고 단테에게 위험하게 가까이 간 후 그를 때리고 옥상 창문에서 자신을 던진 것에 대해 질책합니다. 단테가 폭발로 죽는 것을 막기 위해 그랬다고 설명하자 메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자신의 병사들과 친절한 악마들의 시체가 있습니다. 지구와 지옥 사이의 벽을 열기 위해 토끼가 얼마나 멀리 갈 위향이 있는지 깨달은 메리는 준비를 하고 단테에게 토끼와 그의 끔찍한 계획을 막으러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무렵 단테는 자신의 악마 같은 명과 그로 인해 느꼈던 모든 분노와 증오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며 그의 아버지 스파르타가 그때 당시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도 같은 심정이었을 거고 자신의 힘을 어둠에 맞서도록 제어했겠죠. 단테는 저주받은 토끼가 그것을 이용해 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을 느낍니다. 메리는 그의 폭언을 듣고 나서 단테의 다리를 쏘고 그를 벤에 끌어들여 숨깁니다. 그를 가두기 전에 메리는 토끼에게 단테의 피 한 방울만 있으면 세상을 다 파괴할 수 있다고 일깨워줍니다. 게다가 그는 다크콘과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가 그를 막아야 합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그를 가두고 떠납니다. 몇 분 후 메리는 핀프이 란보르기니를 훔쳐 약속된 장소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달립니다. 한편 안데르스는 토끼에게 또 다른 전화를 받습니다. 그의 충실함을 확인한 토끼는 그에게 마지막 임무를 하나 줍니다. 전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시계를 확인하고 단테가 올 때까지 부하들에게 대기하라고 합니다. 도착할 때까지. 바로 그때 약속한 30분이 지나고 날개 달린 악마가 지구를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토끼는 먼저 악마들에게 단테를 기다리며 잠시 멈추라고 말합니다. 단테를 기다리라고. 몇 초 후 그들은 저 멀리서 메리의 란보르기니 엔진 소리를 듣고 토끼는 즉시 그의 부하 악마 중 하나인 블러드 스트라이크에게 단테의 피를 확보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동시에 메리는 고속도로의 경사로가 있는 트럭의 타이어를 겨냥해 총을 쏘고 토끼가 있는 건물과 트럭을 일직선으로 정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경사로를 질주하여 토끼가 있는 곳으로 뛰어듭니다. 그러자 그녀는 공중에서 악마 형태로 변신한 블러드 스트라이크가 자신의 피를 노리고 오는 것을 발견하고 악마 퇴치용 총알로 그를 쏘아 죽입니다. 악마를 죽인 직후 그녀는 차에서 내려 안전하게 착지합니다. 차를 폭발시키고 화난 토끼와 대치한다. 결국 그녀는 단테의 목숨과 부적을 맞바꾸려 한다고 말한다. 처음에 토끼는 그녀가 허풍이라고 생각하지만 메리가 공격 중지도 하라고 말하자 그는 비웃으며 그녀의 배짱에 감탄한다. 생각해보니 메리는 단테가 죽으면 그의 피를 얻을 희망이 없다고 토끼를 안심시킨다. 그녀는 또한 그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료 악마의 유전자 코드를 조작했다고 넌지시 말한다. 그녀가 다르콤에 대한 그의 복수에 대해 더 많은 폭로를 하기 전에 토끼는 그녀에게 부적을 주고 몇 분 더 기다린 후 단테를 가두어 놓고도 왜 폭파시키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녀가 혼혈에게 감정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메리는 폭파 장치를 누르고 란보르기니를 더욱 폭파시킨다. 그녀가 계속 허풍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토끼는 날개 달린 악마에게 메리를 죽이라고 그녀와 또 다른 전투가 시작된다. 메리는 유탄 발사기를 장착하고 날개 달린 악마에게 유탄을 퍼붓고 약화시킨 후 다른 작절들을 제거하는 데 집중한다. 다음 몇 장면에서 그녀는 유탄 발사기의 칼날과 다른 총을 사용하여 가능한 한 많은 작절들을 죽인다. 유탄 발사기의 칼날과 다른 총을 사용해서 결국 그녀는 악마의 칼에 맞아 마비된다. 칼날에는 마비성 신경 독소가 코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움직일 수 없게 된 토끼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횡설수설을 중얼거리며 죽고 포털로 돌아간다. 악마들이 메리를 끝장낼 찰나 단테가 나타나 모든 악마들을 죽이고 그녀의 목숨을 구한다. 싸우기 전에 토끼는 단테에게 그의 아버지 스파르타가 미친 악마왕 문두스와 함께 모두 가두었을 때 만들어낸 세상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한다. 문두스는 그 이후로 사람들을 괴롭혀왔다. 지구를 낙원이라고 부르자 단테는 비웃지만
토끼는 다시 그의 세계의 광기를 보여주기 위해 단테는 수락하기 전에 전생에서 어머니가 했던 말을 다시 생각하며 토끼에게 자신이 함께 가겠지만 메리에게는 아무런 해도 입혀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녀의 안전을 확인한 후 토끼는 단테를 지옥으로 이어지는 차원문으로 데려간다. 그곳에 처음 도착한 단테는 유독한 공기를 마시며 숨쉬기가 힘들어하고 그의 고통을 본 토끼는 수세기 동안의 싸움과 파괴를 겪은 후 지옥이 얼마나 예민해졌는지에 대해 격렬하게 항변한다. 지구로 돌아갈 차원문으로 향하는 단테를 토끼가 막아서며 그의 아버지의 결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준다. 만족한 토끼는 백발의 놈을 지구로 되돌려 보내며 그가 장치를 만들고 수많은 마카이안들을 구했지만 그래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진정으로 지옥을 구하려면 모든 마카이안들이 지구로 건너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악마 괴물들이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지구로 건너와 인류 대학살을 일으키겠지만 1, 2세대가 지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균형을 이루고 마침내 사람들과 악마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살 것입니다. 토끼는 할 말을 다하고 단테에게 자발적으로 피를 제공할 기회를 줍니다. 균형 잡힌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다행히 메리는 단테에게 이성적인 조언을 해주고 단테는 결국 외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피를 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외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토끼는 자신의 병사들에게 구식 방법으로 단테의 피를 얻으라고 명령합니다.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메리는 단테에게 칼날에 독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조언에 감사를 표한 단테는 모든 악마들과 싸우기 위해 돌진합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그는 하급 악마들을 모두 제압하다가 날개 달린 악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악마는 단테의 칼을 쳐내고 그의 목숨까지 위협합니다. 단테는 최대한 많은 공격을 피한 후 그 악마에게 강력한 어퍼컷을 날립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칼을 되찾고 모든 힘을 다해 날개 달린 악마와 다시 싸웁니다. 그의 모든 힘을 다하여 싸움 도중 날개 달린 악마는 단테를 악마의 세계로 밀어넣고 계속 싸움을 이어갑니다. 단테가 거기서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를 피하고 차서 지구로 되돌려 보낸 후 단테는 마리가 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잡으려는 것을 알아챕니다. 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잡으려고 합니다. 총을 겨우 잡자 레빗을 향해 겨누지만 레빗이 먼저 알아채고 다시 그녀를 무력화시킵니다. 이제 단테는 정신이 팔려 날개 달린 악마에게 자신을 다시 악마의 세계로 밀어넣을 기회를 줍니다. 더 싸우기 위해서 말이죠. 이번에는 레빗이 다른 악마들을 포털로 뛰어들게 하여 단테를 제압하는 것을 돕습니다. 단테를 쓰러뜨리도록 말이죠. 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레빗은 마리에게 마비제가 그녀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때 마리는 그의 다크컴 증오 사당을 지적하며 그를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꾸중에 지친 레빗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고 다크컴이 현실 세계와의 유대감을 잃고 가족이 없는 그녀와 같은 사람들을 새로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병사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레빗은 가면을 벗고 메리에게 자신의 흉터투성이 얼굴을 드러냈다. 메리는 그를 순식간에 알아보고 그와 그의 가족에게 저질렀던 끔찍한 짓들을 떠올렸다. 과거의 일들을 단테는 악마들과 싸우기 위해 숨을 죽인 채 하급 악마들을 재빨리 처리했다. 하지만 그가 지상으로 돌아오려는 순간 날개 달린 악마가 그를 불러세웠고 죽음으로 조롱한 뒤 더욱 강력한 힘을 풀어놓았다. 한편 레빗은 살아남기 위해 해야 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며 가족의 죽음을 초래한 부정의를 파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메리는 선과 악을 오가는 신문 방식을 사용하며 처음부터 그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했다. 메리의 말에 동의한 레빗은 그녀를 끝장낼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 전에 단테가 갑자기 지상에 나타나 날개 달린 악마와 검을 맞댔다. 검을 교차시켰다. 레빗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테는 악마의 힘을 발휘하여 날개 달린 악마를 밀어붙였다. 포탈 중간까지 왔어. 그때 포탈을 열어두는 장치를 발견하고는 발로 차서 부숴버려 장치가 산산조각 나면서 포탈이 닫히고 날개 달린 악마의 머리가 깔끔하게 잘려나가 버려. 그 후 레빗이 스파르타의 검을 들고 달려들자 덴테는 레빗이 인간임을 깨닫고 공격을 모두 피한 뒤 그 자식을 다리에서 떨어뜨려 버려. 레빗이 부적을 찬 채 강에 빠지는 걸 원치 않아서 덴테는 그를 붙잡고 욕설을 퍼부은 뒤 부적을 향해 손을 뻗어. 바로 그때 레빗은 덴테에게 모든 걸 끝낼 기회를 줬지만 덴테가 그 기회를 놓쳤다고 말해. 덴테가 설명을 요구하려는 순간 레빗은 그의 목에서 부적을 잘라내고 아래 강으로 떨어져. 결국 덴테는 어머니의 부적을 온전히 되찾아 메리가 그를 안심시키려 하지만 덴테는 여전히 레빗을 걱정해. 마지막 말들. 결국 엔조와 살아남은 병사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도착하고 부통령은 인류의 첫 번째 성전 공격이 시작되려는 것을 지켜본다. 몇 분 동안 물속에 있다가 부상당한 레빗은
방에서 나와 사람 없는 골목길로 기어가 다음 행동을 하기 전에 잠시 쉰다.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의 악마 부하 중 하나인 블러드 스트라이크를 발견하는데 몸의 절반이 없어진 채 그 골목길을 기어가고 있었다. 기회를 잡은 레빗은 몇 마디 중얼거리며 블러드 스트라이크를 땅에서 끌어올려 파파야처럼 날것으로 악마를 먹어치운다. 몇 초 후 그의 몸은 변형되고 레빗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에서 밤에 당신을 잡아먹을 완벽한 악마로 변신한다. 한편 메리, 단테, 베인즈, 그리고 소수의 다크컴 직원들은 옥상에서 메리와 단테가 전에 죽인 악마들의 시체를 옮기고 있다. 그들이 일면 기사용 사진을 위해 악마들을 정렬하는 동안 메리는 단테에게 부적을 손에 넣었으니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는다. 그러자 단테는 메리가 그것을 빼앗으려 할지도 모른다고 넌지시 말했고 메리는 그에게 자신이 그만큼 강하거나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적을 어떻게든 손에 넣을 거라고 확신하며 말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지킬 만큼 단테가 메리가 윌리엄 베인즈에게 부적을 맡길 수 있겠냐고 묻자 베인즈는 오직 모두를 죽게 만드는 어리석은 명령만 내리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며 메리는 쓸모없는 부사장이 진심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강한 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무렵 한 병사가 베인즈에게 시체의 성격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사장은 당장은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다. 하지만 그는 직원들에게 이 모든 악마들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메리이며 그녀를 언젠가는 제어해야 할지도 모르는 환한 공격견이라고 불렀다.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멀지 않은 곳에서 안더슨은 차원 이동 장치를 노리고 있었고 눈치채이지 않게 가져가려고 움직였다. 몰래 가져가려 했다. 근처에서 메리는 단테가 즉시 부적을 주지 않으면 모두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했고 단테는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다행히도 두 연인이 서로 무기를 겨누기 전에 엔조가 나타나서 둘을 약간 놀려줍니다. 농담을 마친 후 그는 정부로부터 받게 될 또 다른 임무에 대해 단테와 이야기합니다. 단테와 함께. 하지만 그가 이야기를 마치기도 전에 윌리엄과 그의 스테로이드 덩어리 병사들이 나타나 부통령이 메리에게 스파르타의 검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주저없이 메리는 토끼가 여전히 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통령은 그녀의 능력에 의문을 표하며 메리가 악마와 싸울 때 지원군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자신의 팀 전체가 죽도록 이끌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려 할 때에도 윌리엄은 그들의 죽음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희생이었다며 일축하고 그녀에게 부적을 가지고 있냐고 묻습니다. 부통령이 자신의 전 팀원들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메리의 얼굴에 충격이 드러난 것을 눈치챈 단테는 토끼가 부적도 가지고 있다고 재빨리 말하고 윌리엄은 메리에게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달라고 합니다. 메리가 확인하자 그는 준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종교적인 헛소리 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전쟁 같은 거 말이야. 결국 단테가 진실을 말해주면서 윌리엄스를 설득하죠. 단테가 한 방 날린 직후에요. 윌리엄스는 다가올 싸움에서 미국의 힘을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단테가 거절하자 윌리엄스는 부하들에게 단테를 향해 총구를 겨누라고 명령하며 협상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부통령은 메리에게 단테를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순간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이내 새 모습으로 변신한 레빗이 스파르타의 검을 들고 그들에게 달려듭니다. 그들을 향해 거의 즉시 병사들은 허술한 총으로 그에게 발포하지만 레빗은 순식간에 그들을 모두 제압합니다. 그러는 동안 윌리엄스는 재빨리 도망치고 단테, 메리, 엔조는 그 괴물을 제압할 전략을 세웁니다. 처음에 그들은 새로운 악마가 레빗인지 알아보지 못하지만 가슴에 있는 관과 장치를 보고 그가 레빗일 거라고 깨닫습니다. 악마의 피 과다 복용으로 안데르스는 장치를 손에 든 채 간신히 도망치지만 불행히도 나머지 병사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다. 모든 병사들이 죽자 단테는 엔조가 안전한 곳에 있는지 확인하고 메리와 함께 특수 탄환으로 레빗을 공격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단테는 주변을 향해 사격하지만 소용없었다. 그리고 메리는 그의 DNA가 아직 인간과 너무 유사해서 탄환이 폭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들이 레빗과의 싸움을 계속하는 동안 군용 공격, 헬기들이 나타나 기관총 사격을 퍼붓는다. 번쩍이는 불빛과 총격에 짜증이 난 레빗은 일종의 풍력, 날개를 사용하여 위에서 사격하는 모든 헬기를 파괴한다. 한편 숨어있는 메리는 단테에게 다음에는 그의 가슴에 있는 원형 장치를 겨냥해서 쏴서 완전히 죽이라고 말한다. 단테가 메리에게서 다른 총을 가져오려고 하자 레빗은 그들의 위치를 알아채고 그들의 의장을 벗겨내고 메리를 때려 기절시킨다. 그런 다음 단테에게로 돌아서 스파르타의 검으로 공격하지만 단테가 막는다. 자신의 검으로 격돌하는 와중에 레빗은 단테에게 부적을 달라고 요구하며 계속해서 그를 공격한다. 쓰러뜨리려 한다. 결국 단테는 악마의 가슴에 발차기를 날리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레빗은 더욱 강해진다. 레빗은 더욱 강해질 뿐이다. 단테가 가슴에 있는 장치를 다시 공격하려는 순간
레빗이 그를 잡아 벽에 내던진다. 벽에 내던진다. 그러고는 단테를 끝장내려 달려든다. 하지만 단테가 회복할 시간이 더 필요하자 엔조는 근처에 무기를 집어들고 악마가 더 가까이 오면 쏘겠다고 위협한다. 아이가 친구를 구하려는 시도에 짜증이 난 레빗은 자신의 검을 꽂는다. 엔조가 공격하려는 순간 엔조에게 욕설을 퍼붓고는 단테의 품으로 던져버린다. 단테의 품으로 던진다. 마지막 순간 엔조는 단테에게 자신을 위해 칼을 뽑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고 숨을 거둔다. 친구의 죽음에 분노한 단테는 악마 촉매를 발동시키고 온 힘을 다해 레빗을 공격한다. 그 무렵 메리는 깨어나 자신의 특수총을 회수하려 한다. 하지만 실패하고 레빗이 단테를 여러 건물을 뚫을 정도로 세게 날려버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결국 건물 안에 처박히고 레빗이 쓸 만큼 충분한 피를 토해낸다. 바로 그때 레빗이 단테 앞에 나타나 그가 피를 토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 순간 레빗이 단테 바로 앞에 나타나 그가 피를 토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피를 거두려는 순간 메리가 공격용 헬기를 몰고 나타나 그들의 높이까지 접근하여 레빗을 붙잡고 단테가 헬기에 올라탈 시간을 벌어준다. 최선을 다해 레빗을 붙잡아 단테가 헬리콥터로 뛰어오르도록 한다. 헬리콥터에 매달리는데 성공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이 악마 레빗은 몇 개의 건물 지붕을 가로질러 그들의 있는 곳으로 뛰어내린다. 헬기. 악마는 헬기를 놓아주려 하지 않고 헬기의 날개를 파괴하여 단테가 하늘에서 떨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부적을 잃게 만든다. 다행히도 헬기가 폭발한 후에도 메리는 기적적으로 무사하다. 단테는 레빗이 부적을 스파르타의 검과 합쳐 보라색 기운을 내뿜으며 검의 원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을 지켜본다. 에너지. 검과 부적을 합친 직후 레빗은 그들의 세계 사이의 균열을 찢어놓으려면 스파르타 가문 전체의 피가 필요하다고 중얼거린다. 세계. 레빗이 이미 그의 형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단테는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비웃는다. 그 모든 수고를 헛되이 했다고. 결국 레빗은 버즐의 피가 담긴 병을 꺼내 부적에 붓고 작동시킨 후 충격받은 단테에게 그의 형제가 살아있다고 확신시켜준다. 단테가 다른 말을 하기 전에 레빗은 스파르타의 검으로 그를 찌른다. 그리고 그의 피를 부적의 다른 반쪽에 떨어뜨립니다. 위식이 끝나자 붉은 광선 하나가 하늘로 솟구쳐 오르고 곧 지상의 하늘은 악마들과 지옥 같은 구조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자 레빗은 단테에게 그의 실패를 보고 즐기라고 재촉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킨 바로 그 세계를 지키지 못한 그의 실패를 말입니다. 악마의 공포가 퍼져나가는 동안 모든 것을 지켜보던 메리는 그녀의 특수 악마 퇴치 총을 집어들고 장전되었는지 확인하고 단테를 찌르며 괴롭히는 미쳐버린 레빗을 향해 남은 총알 하나를 장전하고 조준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조준으로 그의 가슴에 있는 원형 장치에 마지막 총알을 발사합니다. 가슴에 있는 장치에 다행히도 그녀는 명중했고 레빗의 장치는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순식간에 이제 겨우 목숨을 부지하려고 발버둥치는 레빗을 두고 단테는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스파르타의 검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버즐을 언급한 레빗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악마와 트리거를 발동시켜 완전히 악마의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그런 다음 스파르타의 검을 휘두르며 그 거대한 무기로 토끼놈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해 죽입니다. 마지막 순간 토끼는 단테에게 자신이 지구에 환영받지 못한다고 언제나 정부에 이용당하는 원치 않는 고아일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토끼의 횡설수설에 지친 단테는 그를 반으로 베어 죽이고 벽을 재건하기 위해 검에서 부적을 분리합니다. 순식간에 세상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붉은 하늘이 사라지면서 단테는 원래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고는 메리 쪽으로 돌아서는데 메리는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해가 뜬 후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몇 분 동안. 이야기 중에 엔조에 대해 이야기한 후 토끼가 죽기 전에 말했던 몇 가지 진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메리가 단테에게 너무 들뜨지 말라고 주의를 주자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척합니다. 그럼에도 메리는 그의 연기를 간파하고 자신이 그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말한다. 소중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단테는 그녀의 고통에 공감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형제가 살아있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자신이 떠나기 전에 그를 찾기 위해 지구 끝까지 찾아다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를 찾아야 한다고. 떠나기 전에 그는 메리에게 자신의 탐험에 동행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녀는 그의 계획에 동조하는 척한다. 그가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자마자 그녀는 그에게 신경독을 주사하고 그가 기절하는 동안 그를 데려올 필요가 있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의 능력이 연구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느낀다. 이 무렵 아무런 맥락 없이 폭발이 일어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기 위해
윌리엄스와 앤더스가 헬리콥터를 타고 전투 현장을 떠난 지 몇 분 후에 플래시백이 나온다. 윌리엄은 토끼 사건 이후 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남자가 토끼 매복에서 돌아온 이후로 다트컴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토끼 매복에서 말이죠. 그 장치를 회수했는데 토끼가 자연 포털을 열어두는데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앤더스는 부사장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년이 자기 딸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자기가 복종하지 않으면 죽일 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딸들을 죽일 거라고 했기 때문이라고요. 이 말을 들은 부사장은 그 불쌍한 남자의 전화에 대해 모르는 척하며 종교적인 억양으로 말을 늘어놓더니 앤더스에게 토끼가 그 장치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 묻습니다. 장치 말입니다. 바로 그때 앤더스는 토끼가 인간들이 그걸 자기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파괴하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말이죠. 그때 윌리엄스는 앤더스에게 그 장치를 이용해 지옥과의 최종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하자마자 앤더스를 쏴서 헬기에서 밀어냅니다. 헬기에서 밀어버립니다. 장치를 작동시킨 직후 윌리엄 베인즈는 전투기를 자신의 위치로 급파합니다. 자신의 위치로 말이죠. 그들이 도착하자 그는 그들에게 포털로 파괴적인 미사일을 발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지옥과 그 안의 모든 악마들, 아군이든 괴물이든 모두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격 후 메리는 단테를 데려오고 과학자들은 그를 탱크 안에 얼립니다. 검과 부적은 영원히 봉인하고 마계에 대한 공격은 계속됩니다. 다음 몇 장면에서 미군 병사들은 가능한 한 많은 악마들의 은신처와 거주지를 파괴하고 그들의 물질을 연구를 위해 수집합니다. 결국 대통령은 지옥이 실제하지만 미국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는 우로보로스라는 반지옥 기업의 설립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날 우로보로스의 악마 구금 시설 중 한 곳에서 어떤 악마 생물이 침입하여 모든 경비원을 죽이고 감금된 악마들을 풀어주고 구세주에게 감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신을 구해준 몬두스처럼 변장을 벗으면서 인간으로 보이는 악마 전사는 악마들을 진정으로 물리치기 위해 인류가 마주해야 할 폭풍이 자신이라고 선언하고 장면은 검게 페이즈 투 블랙